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권시용, 조한성 연구원 외에 다른 연구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다른 연구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먼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부터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명숙 선임연구원께서는 첫 방송입니까? 팟캐스트? 처음은 아니고요. 팟캐스트가 네. 목소리만 안 나가고 얼굴 나갈 때가 있었어요. 항일음악회 토크 콘서트 예.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얼굴이 나갔었나요? 우리 이명숙 연구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간다 그래가지고 화장도 했습니다. 생각납니다. 나죠? 생각납니다. 네. 다른 분들이 다 깜짝 놀랐었던. 예. 하여튼 반갑고요. 네. 제 왼쪽에 계신 분도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짱가맘입니다. 네, 짱가맘. 이런 연구원이 있습니까? 짱가맘이라는 연구원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가명이잖아요, 가명. 예. 뭐 가명을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짱가가 누군가요, 근데? 저희 아들이자. 예. 강아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짱가맘. 네. 오늘 두 연구원을 모신 이유는 기존에 있던 우리 권시용 연구원, 조한성 연구원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연구소에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 가운데서도 팟캐스트에 우리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스타 팟캐스터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오늘 두 분을 모시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감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친일파 누군지 우리 이명숙 연구원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여성 친일파는요. 네. 박인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이름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인덕대학교. 옛날에 인덕공전. 그렇죠. 예. 그 인덕대학교를 창립한 설립자. 오늘 박인덕을 이렇게 소환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소환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래도 조금 이유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반민특위 피의자들을 계속 팟캐스트 녹음을 하셨잖아요. 네, 나쁜 놈들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여성 반민 피의자는 별로 몇 안 돼요. 오현주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오현주 다룬 것 중에서 한 세 번째인가 그때 방송을 했었죠. 방송 모니터를 꼼꼼히 하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바로 이 이제 오현주랑도 좀 관계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성 반민 피의자는 전체 한 6명, 7명 정도밖에 언급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 진출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저명한 지위나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이 숫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역할들을 했겠지만은 밀정 혐의로 반민 피의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배정자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배정자 오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밀고 밀정 그렇죠. 이런 혐의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거의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죠. 밀정이니까 뭐 기록 같은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기록들이 있고 내용들이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박인덕을 여성으로서 어느 정도 활동 내용들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박인덕을 하게 됐습니다. 3.1운동으로 옥고도 치른 그런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장안에 뭐 소문이 많았던 뭐 그런 인물이었나 봐요. 유명했었던 여성이었었던 것 왜 같아요. 왜 유명했죠? 그 시절에 뭐 잡지나 이런 데에 이 박인덕을 표현을 하기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박인덕, 연설 잘하는 박인덕, 인물 잘난 박인덕 이렇게 해서 미모도 갖췄고 네.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그리고 무척 이 총명하고 이러저러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당대 여학생들은 거의 다 요즘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셀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조명을 받죠.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는 여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학교에 다니고 그렇죠. 그런 여성은 요새 말로 셀럽이다. 셀럽이죠. 근데 이 박인덕은 노래도 막 대중 앞에서 부르고 그랬나 봐요. 네. 물론 이제 초기에는 주로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뒤에 보시겠지만은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활동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노래 부르는 기회가 자주 있었겠죠. 그렇군요. 자, 하여간 그 당시에 드물게 공적인 활동도 사회 활동도 많이 했고 명백하게 기록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가 남아있는 여성 친일파 박인덕. 그럼 일단 프로필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출생은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1896년에 태어났습니다. 1896년이라고 이제 하는 게 이 박인덕이 자서전을 씁니다. 9월 원숭이라는 자서전을 1954년에 자기가 원숭이띠여서 원숭이띠의 9월생이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출판을 합니다. 영어로 된 책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와 있기는 하고요. 2007년인가 인덕대에서 한글로 번역을 했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자서전 격인 책들이 있는데, 어쨌든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는데 위로 오빠가 한 셋 있고 아래로 남동생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를 준비를 하시고 계셨던 분이시래요. 선비였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경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법고시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자식을 몇 명을 낳은 거예요? 6명? 5명? 지금 5명. 이렇게 낳았는데 계속 사법고시만 준비하고 있으면 생계를 누가 엄마가 책임졌겠네요. 거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또 이 1907년인지 8년인지 하여튼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대유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돌아가신 거죠. 부친이? 그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오빠들도 몇 명이 이제 돌아가셨던 거죠. 그 시절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엄마가 모든 가게 경제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고 맞딸격인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학교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 학교라기보다는 본인이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진남포에 이제 교회 예배당 이런 게 들어왔나 봐요. 이제 미국 선교 활동의 일환이었겠죠. 그래서 자기 표현에 의하면은 교회에 가면은 선물을 줘서 선물 받으러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단순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종교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성 계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학교를 다니게 된 게 이 엄마가 어쨌든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긴 보냈는데 그 시절에는 남자아이만 학교를 가니까 그때는 다 머리를 남자이든 여자이든 따은 머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인 거 티 안 내게 하려고 검은 댕기를 묶어가지고 바지를 입혀서 이제 학교를 보냈었는데 마침 이 여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때 빨간 머리 묶음 댕기를 하고 이제 학교를 자기 엄마가 보냈다 이런 게 이제 자서전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진남포의 삼숭 학교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아주 재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재능이 특출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등교육,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를 진학을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중학교 진학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었나 봐요. 좀 드문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여학생에다가 그 어머님이 어쨌든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열의가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워낙 아버님도 안 계시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총명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진학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 박인덕을 중등학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뜻있는 유지들이 기부금을 내줘서 중등학교를 진학을 시켜주게 됐다. 유학을 가게 됐다. 그 진남포 지역에 유지들이. 그게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날 정도로. 이 시절에 어떤 어린 여학생의 진학의 내용이 기사로 날 정도면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매일신문 1908년에 네. 총명지혜가 출중한 박인덕이 가세가 비난해 중학교 유학이 어렵자 뜻있는 신사들이 의연금을 내 가을 개학부터 유학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네. 기사가 났네요. 네네. 그래서 서울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게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그리고 1916년에 이화학당 대학과를 졸업하고. 예. 바로 그 이화대학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여성이 누구? 유관순 열사. 김한란. 유관순이 김한란과 다 관계가 되는 이 학교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김한란 같은 경우는 2년 후배. 김한란이 박인덕의 2년 후배입니까? 네. 그리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제자. 그러니까 1916년에 이화학당 대학과를 박인덕이 졸업하고 바로 이화학당의 교사가 됩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관순 열사도 제자가 됐던 거죠. 어쨌든 이 이화학당을 졸업을 하고 이화학교 그다음에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로 나중에 이제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그 둘 다에서 교사를 하고 예. 가르치는 과목들을 보면은 영어, 수학, 체조, 음악, 재봉, 성서 모든 걸 가르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예. 다재다능했었나 봐요. 다재다능한 것도 그렇고 예. 좀 교사가 부족해서 그러지도 않았을까요? 교사가 부족했다 그래도 잘 해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재능은 있는 네, 그런 여성이었다. 네네. 그러면은 1920년까지 이제 이화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3.1운동을 이화학교의 교사 신분으로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박인덕이? 1919년 3월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뭐 이화학당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3.1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한 4월 안 돼서 이 박인덕도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이름이 나오지는 않는데 3.1운동 관련해가지고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는데 어떤 명목으로 조사를 받냐면은 이화학당 여학생들이 3.1운동 나가는 데에 네가 교사로서 선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3.1운동 관련 중에 이 나혜석이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3.1운동의 이후 처음 3.1절 이후에 3.1운동을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화학당에 이제 박인덕이 그 기숙사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방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나혜석을 비롯해가지고 뭐 황해시덕 그다음에 김마리아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3.1운동의 어떤 이후에 더 나아갈 방향들 이런 것들을 모의도 했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체포를 하게 된 거죠. 학생 선동 그다음에 이후 또 3.1운동 추가 모의 이런 것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결국은 투옥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투옥 중에 이제 유관순 열사를 또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먼저 이제 박인덕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었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해방 후 얘기하면서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뭐 이게 몰래 통성명을 했다고 해요. 바로 옆방에 있어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유관순 열사가 먼저 이렇게 똑똑 옆방을 두드리면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이화의 박인덕인데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뭐 유관순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천안에서의 어떤 그 독립운동 3.1운동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1919년 8월에 석방이 됐다가 1919년 12월에 다시 또 투옥되네요. 네네. 이게 대한애국 부인회 사건으로 투옥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그 오현주 편에서 그렇죠. 오현주가 바로 이 사건을 밀고를 하는 바람에 뭐 김마리아라든가 유명한 황해시덕이라든가 이런 박인덕 포함해가지고 몽땅 다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고초를 바로, 치르고 오현주는 돈 받아서 집 큰 데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투옥이 됐다가 20년에 또 추록을 하게 됩니다. 20년에 추록을 하고 이 유명한 그 여성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여성 운동가들 사회 운동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사실상 이 시절에 이제 거의 다
잡혀갔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대한애국 부인의 사건이. 예. 네. 자, 그럼 20년에 이제 다시 또 감옥에서 나오는데 네. 그 다음의 행적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감옥에선 나오고 어쨌든 이제 뭐 몸도 추스려야 됐을 테고 그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추스렸을 텐데 이화에 있는 뭐 이 선생님들 유학 이런 것들을 미국 유학을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워낙에 이제 유명한 여자분이시고 그 구애를 하는 남성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당대 셀럽이고 뭐 그 인물도 출중하다고 그러고 노래도 잘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좀 대시를 했겠죠. 네. 그 여러 구애를 펼치는 여러 남자들 중에서 의외로 사업을 하는 김은호라는 사람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이 화제거리였습니다. 대부분 그 이화학당 출신의 이 사회에 진출을 하는 여성들이 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대표적인 게 김한란 을 얘기를 하는데 결혼이라든가 이런 그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이어나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 시절에 신여성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 시절에 이 여성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도 한때 있었었고 이래서 결혼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박인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화에서 선교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출중하고 이렇게 이제 연설도 잘하고 사회를 보는 눈도 이제 갖추고 있고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박인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대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인덕은 이화의 조선인 여성 후계자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상징 같은 인물. 예,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을 학교에서 받고 그 기회가 그 후계자의 기회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겠죠? 근데 이 결혼한 사업가 김은호라는 사람이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이혼을 시키고 결혼 전에 이혼을 결혼 하고? 전제 조건으로 이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혼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유부남인 걸 안 상태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박인덕의 어떤 정조의 문제, 그런 문제들에서 지금 놀라시는 것처럼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긴 한데, 당시에 이제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대교육을 똑똑한 여성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 이혼 문제와 이 구여성과의 이혼 문제, 남성들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로 커지게 되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동경 유학생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구여성 싫고, 정말 이제 똑똑한 이런 신여성. 스마트한 사람과 같이 이제 살고 싶고, 이러면서 이 구여성은 버려지고 신여성과 그야말로 이제 개명한 남성들 사이에 새로운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딸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합니다. 결혼 시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구여성들이 이혼 당하니까. 그렇죠. 20년대 후반 가면은 전반적으로 조선인들의 보통 학교 취학률이 높아지는데 여성 취학률도 높아져요. 여자아이들도 학교를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것이 남자아이들에게 바라는 것과 여자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달라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돈 있는 집안에서 딸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무사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게 되니까 이 교육 내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주부의 기술을 배우는 교육 중심으로 가고 양처연모 가는 거고. 하여간 어찌됐건 이 사업가 김은호와의 결혼이 당대에 굉장히 가십성으로 많이 씹혔겠네요,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씹혔죠. 거기에다가 김은호가 또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첩도 또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하여간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시절에는 결혼을 하면은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텐데 이 남편이 사업가고 되게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결혼해서 보니까 이제 다른 첩도 있는 데다가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박인덕이 이제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21년 9월부터 배화학당 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 사업이 어쨌든 다 이게 원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망한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이제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었었는데 결혼을 하는 과정들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다시 이화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배화학당으로 가서 교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돈을 또 좀 어떻게든 더 벌어야 되니까 이때 이제 뭐 개인 가정교사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중추원 부의장까지는 윤덕영의 자택에서 영어 가정교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영어에 특히나 특출나게 또 능력이 그 회화 능력이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돈도 벌면서 사회 활동도 이제 재개를 하는 거죠. 그 말 많던 결혼 과정을 겪으면서도 본인이 어쨌든 몇 년 되지 않아서 1923년에 보면은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 회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의 회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박인덕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활동을 좀 금주금연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 활동을 좀 하던 와중에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었던 것 같죠. 그래서 1926년에 이제 미국 웨슬리안 대학에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두 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동생까지 죽어서 사실상 자기 어머니도 홀어머니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그다음에 시부모님 딸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어쨌든 뒤로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욕을 또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랬겠네요. 예. 그럼 미국 유학이 1926년부터 언제까지인 거죠? 26년에 가서 한 30년에 이제 이 두 대학을 가거든요. 웨슬리안 대학에서는 사회학 석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으로 다시 가서는 사범대 들어가서 교육학 석사를 받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막 마쳤을 때 바로 국내로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 선교단체가 주선을 해가지고 북미 대륙을 순회하는 강연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미풍양속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강연했을지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얘기한 자서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조선의 사정, 조선 기독교 상황 이런 것들을 선교단체가 주선을 해서 이제 마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선교 차원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조선의 어떤 기독교 상황들 얘기를 하면서 조선의 기독교를 이제 후원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미국 북미 대륙을 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또 얼마 안 있다가 영국에서도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영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또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대학 초청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조금 초청 강연을 하고 바로 조선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생각으로 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이런 것들을 두루 거치면서 그 지역, 그 나라들의 이게 문물들을 이렇게 쭉 살피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31년 10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고 바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김은호와.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아, 조선으로? 네, 조선으로 생활비를 보낼 정도로 어쨌든 이 강연이나 이런 활동들 통해가지고 버는 강연 수입료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어쨌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또 와보니까 또 첩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혼을 선언한 거죠. 그랬는데 이것도 또 난리가 난 거죠, 사회적으로. 왜 난리가 났죠? 제가 보기엔 이혼할 만한데.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혼이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일로 이 시절에 돼 있는 상태예요. 거의 이혼을 하면은 기독교 쪽에서도 이 배제되는 이게 여기는 파내버리는 이런 시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안 해주는 거죠. 남편이. 네, 그래서 유명했던 게 이 위자료를 주고 양육권까지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딸이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시절에 어떤 이 지금 이 여성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시절을 살았던 똑똑한 엘리트 여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들었을 땐 상당히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박인덕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이제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또 사회에 대한 어떤 열망들,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더 꿈꾸게 하고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근화회라는 이런 조직도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 재미 여성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때 이제 김마리아 이런 분들이 여기 미국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조직을 활동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한국 학생들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잡지도 발간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라키라고. 우라키? 예, 우라키라는. 무슨 뜻이죠? 우라키가? 아, 이게 럭키. 미국의 큰 산맥이 뭐죠? 로키. 응, 로키 산맥. R 발음을 뭐라고요? 다시 들려주세요. R? 락키잖아요. 락키. 그걸 한글로 쓰기를 뭐 으라키 이렇게 쓰는 거예요. RCKY니까 발음 나는 그대로. 락키 이렇게. 그 발음법을 한글로 쓰기를 뭐 이제 쌀, 라이스 같으면은 라이스, 으라이스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라키가 그런 거예요. 로키 산맥을 얘기라.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영화 락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잡지에 뭐 내용 그 글도 뭐 싣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한 잡지인데 거기 미국에서의 뭐 내용들이라면은 어떤 큰 제약이 있었던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그 식민지 조선의 상황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민족과 이런 우리 민족에 대한 걱정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발전, 독립을 하고자 하는 희망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미국 유학까지 지금 이제 삶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3.1운동과 그 애국 부인의 사건 때문에 2번이나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인텔리 여성으로서 나름대로 그 조선의 문제에 대한 그 의식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귀국 후에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국 후에 이제 바로 이제 그런 활동들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혼을 선언하고 본인의 이제 사회 여성으로서의 사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혼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활의 어떤 그런 단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전폭적인 사회 활동을 하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32년에 보면은 황해시덕 최한란 등이 이제 만들었었던 황해시덕 최한란도 다 이 시절에 유명한 여성 활동가들이었었고요. 김한란 아니고 최한란. 최한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었던 뭐 조직으로 망월구락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 32년에 보면 조선 직업부인협회로 개편을 합니다. 거기에 참가를 해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강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 부인이라는 게 이 부인이라면은 여성들 일반을 이 시절에 이제 많이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지금은 이제 기혼 여성에 국한하지만 이 당시에 부인이라는 건 여성 전반. 그런 미혼 측면이 여성까지 있어요. 포함해서. 그래서 직업 부인 하면은 이제 자기가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부인.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경제관념이 있어야지만 경제 활동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제관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계몽 활동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직업 여성에 대한 직업 부인에 대한 그런 활동 한편에 또 농촌 부녀를 위한 계몽 활동도 꾸준히 진행을 합니다. 농촌 부녀자 지도자 뭐 수양소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단체에서 많이 지역별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농촌 여성 계몽
강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뭐 여자의학 전문학교 창립 발기 준비회 이런 거 있었는데 이 여자의학 전문학교라는 거는 이제 여자가 졸업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잖아요. 그 시절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학 전문학교 창립 발기 준비회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유명한 사회에 진출을 한 여성들 거의 전부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정도로 그런 것에 이제 준비위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복 연구를 위한 뭐 가정부인협회의 연구위원 이런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 여성에 관계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신체 활동의 자유와 연결되는 말씀을 초반에 했어요.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시절에 박인덕 같은 경우는 부인 운동회라는 걸 개최를 하게 됩니다. 운동회요? 운동회. 가을 운동회? 그렇지. 그런 운동회예요. 아, 그런 운동회예요? 네, 진짜로? 네, 진짜. 여자 그러니까 신체 활동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정에만 많이 있으니까 상상을 못하던 활동인데 이런 것들을 부인 운동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 최초의 패션쇼를 개최를 합니다. 이 역시도 활동의 자유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박인덕이 주축이 돼서요. 네네. 그러니까 여자가 패션쇼를 하려면 어쨌든 그 패션에 맞는 옷을 입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불과한 시절에 최초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몸을 쓰는 것 자체도 이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해외 유학의 경험, 미국 유학의 경험,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런 일도 하더라. 여성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게 조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접목해보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년에 귀국해서 이제 35년까지 이렇게 그 여성운동, 여성 계몽활동.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도권의 틀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35년에 다시 미국으로 가네요. 예.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2년 동안 있었네요. 예, 거의 2년 가까이 있었던 거죠. 어쨌건 지금까지 뭐 박인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가 이제 친일파를 소환해서 그들의 죄상을 좀 알리자 이런 목적이. 근데 지금까지의 활동은 뭐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친일 우리가 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친일파긴 하지만 친일파가 되고 나오는 때가 전시니까요. 전시가 되면 일본이 여러 가지 사건도 일으키고 특히 기독교계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를 이제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정체성을 묻는 시기가 오죠. 그 전 같은 경우는 정체성을 굳이 묻진 않아요. 치안유지법 위반하고 그야말로 합법적인 범위 바깥에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조선인들에게 그냥 이제 운동가들에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죠. 근데 이 시기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묻습니다. 신사참배 할 거냐 말 거냐. 전향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묻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 기준 되는 해가 1937년인가요? 그러면? 37년부터 신사참배는 한 35년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 국민총력 조선연맹 만들어지면서 모든 종교단체, 문화단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키면서 사실상 이제 이 체제를 이런 식의 상황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37년, 그러면은 38년이. 박인덕도 이제 귀국 후에 친일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네. 좀 전에 한 말에 좀 추가해서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그 친일인명사전에 어쨌든 가장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공리하고 경찰들이 제일 많은 수를 점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박인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육 학술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찰 관공리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 확대되는 이런 과정에서 친일 협력 부역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경찰 관공리 이 사람들은 기구 자체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본질적으로 이제 친일의 개념들을 좀 탑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교육학술이나 문화 이쪽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렇게 40년대 넘어가서 전쟁 협력하고 일제 협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인덕도 그 예외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이 미국을 쭉 돌다가 들어왔는데
딸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딸들이 한국말을 안 써요. 조선말을 못해요, 딸들이? 네, 일본어로 이미 이제 모든 학교나 사회에서 이 일본어를 상용화 해버린 거죠. 교육기관에서. 그래도 조선말도 좀 할 줄 알 거 아닙니까? 뭐 좀 할 줄 아는데 딸들과 예전처럼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몇 마디 할 때는 한국어를 썼겠지만 딸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교육기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일본 학내에서는 완전히 일본어를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야, 이게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몇 년 나갔다 왔더니. 진짜 식민지의 비극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네. 어떻게 양육권까지 받아서 키운 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어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는데 세이와 여숙이라는 데 있는 강사, 네. 거기에서 이제 강사를 하고 있는 스에라는 일본인에게서 일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강사가 밀정이었습니까? 아니요.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인가 보네. 일본 사람인데. 친일에 접어들게 된 계기가 일본어를 배운 거라 그래갖고 혹시 강사가 그러면 밀정이었나?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통용이 안 되는 이제 한국 사회가 돼버린 거죠. 자식과도 얘기가 안 되는 이 조선의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가 안 통하는 것으로서 절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인덕이 생활했던 그러니까 귀국한 후에 정세가 이 정도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장면일 수도 있고 본인이 완전히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 스에가 세이와 여숙이라고 했는데 이 세이와 여숙이 녹기 연맹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녹기 연맹이라는 건 어떤 단체인데요? 이 녹기 연맹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단체이긴 한데 천황 중심의 일본주의인 황도주의와 일본 국채 사상의 보급을 제창했던 단체예요. 극우 단체네요? 극우 정도가 극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이제 그리고 주로 이거는 일본인들이 원래 만들었던 단체예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 조선 내에서라고 이제 만든 단체인데 당연히 이제 일본 중심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이 시절쯤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현영섭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막 녹기 연맹의 회원이 되겠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선은 완전히 옛날부터 조선은 완전히 없애고 우리 완전히 일본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인데 극단적인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이 시절쯤에 와가지고는 받아줍니다. 녹기 연맹에서 그런 녹기 연맹이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여성을 황국 여성으로 단련시킬 목적으로 1년짜리 만든 학교가 바로 세이와 여숙인 거죠. 거기에 있는 이 스의 강사가 박인덕의 이제 일본어 강사였던 거죠. 어디에도 이 스에나 이런 이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녹기 연맹에 가입했다라고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1939년 12월에 박인덕은 이 녹기 연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1939년에 이 박인덕이 녹기 연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가입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나도 이 세상이 바뀐 큰 흐름에 몸을 맡겨서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게 아닐까요? 뭐 그러저러한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김포에 있는 강습소도 잘 안 되고 본인이 어쨌든 꿈꿔왔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했는데 되지는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 또 이 기독교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37년 8년 들어서면서 사실상 기독교도 신사참배를 하고 이러면서 기독교단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 친일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기독교에 속해 있는 박인덕 당연히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도움들, 단체의 도움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들을 받고 있었을 텐데 그런 기독교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본인도 그냥 자연스럽게 절감한 시대 변화상 플러스 자기가 이제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기독교의 상황 변화들 이런 것들이 박인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친일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격 친일 행적을 하는 걸로 덕화여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덕화여숙 설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시절에 이 여성 친일파가 하는 친일 행위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외적으로 강연을 한다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일제 이 전쟁 협력 단체 이런 데 간부로서 이름을 올린다거나. 근데 이제 박인덕 같은 경우는 이 덕화여숙이라는 걸 설립을 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경력들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덕화여숙 같은 경우는 서울에다가 이 덕화여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숙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말은 결혼 직전에 고등보통학교 출신 여성들을 교양 있는 주부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요리, 육아, 재봉, 가사 일반을 교과목으로 한 1년제 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세이와 여숙이 얘기하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고 이 교양 있는 주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시절에 교양 있는 주부는 바로 일본 정신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황국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41년에 만드는 43년에 그냥 녹기연맹으로 경영을 이관까지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숙장은 계속하지만은 이 시절에 이제 매일신보 속에 이 나가가와 씨에 대한 얘기가 입니다. 나가가와 씨가 박인덕인가요? 예, 네. 이때 이제 창씨 개명을 한 거죠. 네. 덕화여숙의 나가가와 씨가 숙장으로 종전대로 취임을 하고 완전히 이제 녹기연맹으로 경영을 이관했다 하면서 이 덕화여숙에 대한 설명을 덕화여숙이 어떤 데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의무교육과 징병제도에 발맞추어 군국의 현숙한 아내로서 총후의 씩씩한 어머니로서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는 전시체제의 황국 여성을 길러내는 나가가와 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덕화여숙과 이 박인덕 위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덕화여숙이 양성한다는 교양 있는 주부가 어떤 네. 건지 매일신보 기사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군국의 현숙한 아내, 또 총우의 씩씩한 어머니라 그랬는데 네. 총우는 뭐예요? 총우? 뭐 전쟁 후방. 총성이 들리는 곳 후방에서의 씩씩한 어머니. 동양지광이라는 이게 잡지인가요? 네네. 네, 거기 4월호에도 그 나가가와 씨가 네. 덕화여숙 숙장이니까 교장이죠. 예. 덕화여숙 숙장으로서 훌륭한 군국의 여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심혼, 마음과 이 영혼을 불어넣겠다. 네. 심혼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덕화여숙도 오래 가진 않습니다. 44년 12월에 폐교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그 군국의 여성들을 길러냈는데 왜 폐교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43년, 4년 이때 되면은 정말 일제가 모든 것들을 다 전쟁에다가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깟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다 집행되죠. 그래서 모든 뭐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은 다 없애고 불과 실업학교만 남아 있는데 그 실업학교들도 짜잘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전쟁에다가 몰아넣는 거죠. 그렇게 사회를 완전히 이제 딱 전쟁 체제로 조선 사회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9월 원숭이 그 자서전 속에 덕화여숙이 폐교되는 상황을 본인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4년 12월 일본의 음모와 단속망이 너무 강하게 압박해와 다른 많은 학교와 함께 나의 학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좀 전에 이 43년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니 잡지에다가는 훌륭한 군국의 여성을 만드는 거에 나의 모든 마음과 혼을 다 불어넣겠다고 얘기해놓고 이게 뭐 자서전에는 왜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렇죠. 자서전 1954년에 썼거든요. 자서전엔 다들 이렇게 쓰시죠. 뭐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군국주의 망령을 못 버리고 비유를 해도 최상의 무기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날카로우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역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덕화여숙만 운영한 게 아니라 이 시절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제 조선 총독부가 어쨌든 전쟁 협력하는 기관 단체 이런 데는 다
참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전대책협력회 준비위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그 이후에도 뭐 이름만 들어보면 알 겁니다. 국민동원 총진회. 이거는 뭔가 네. 대단한 단체인 것 같은 거죠. 국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총진격하는 그런 단체인 겁니다. 네. 이 1944년에 나온 단체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는. 뭐 국민동원 총진회 이런 건 뭐 우리 네. 잘할 때 학교에서도 뭐 총력 안보, 그렇죠. 뭐 이런 거 많이 듣던 네.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44년이니까 그래 진짜로 이제 급박한 그런 시기죠. 모든 게 배급제가 되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다음에 뭐 조선 언론보국회 이사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지킨다 이런 거잖아요. 예. 언론보국회 준비위원 이사. 그다음에 또 이제 1943년에 보면은 조선 교화단체 연합회에서 전국에 전위 여성 격려대를 파견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위 여성 격려대로서 평양, 진남포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이 전위 여성 예. 앞장서서 이 나서는 여성들을 격려를 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전쟁에 다 내보내고 여성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이들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뭐 그다음에 꼬마 채권 파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 채권. 예. 그래서 뭐 1원짜리 꼬마 채권, 전시 채권 이런 것들을 파는데 그런 데에도 뭐 종로대라고 해서 종로 길거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캠페인을 하는 거죠. 여기 어깨 띠 두르고 네. 1원짜리 채권을 너나 없이 다 사라. 그래서 전쟁에 보태라. 뭐 이런 직접적인 활동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 뭐 말도 잘하고 그랬다고 네. 하니까 강연을 하면 또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설 네. 잘하는 박인덕이었었는데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단했었던 것 네. 같아요. 뭐 기고문 연설 중에 한 개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잡지 삼천리에 1941년 11월호에 임전 애국자의 대사자후 승전의 길은 여기 있다. 여기에 이렇게 썼네요. 지금 이때는 반도의 전 여성이 걸기하여 일사보국을 할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길을 찾아 실행하여야만 할 이미 과거 역사에서 찾아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가장 중한 때입니다. 우리 반도 여성들로서 이때 천직을 다하고 가정살림에 극도로 소비 절약을 하여 공채를 살 수 있는 대로 많이 사고 물질 생산 확충에 적어도 하루 1시간씩 바치고 농촌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공장이나 광산에 노력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제1선에 나가서 군수품을 나르는 일 또는 총을 메고 직접 싸우는 일까지 하는 것이 승전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강연에서 한 내용을 이제 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네. 맞이하는 애국자의 사자후도 아니고 대사자후 아닙니까? 네. 예. 대친일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러고 좀 전에 얘기한 꼬마 채권 팔로 길거리로 나간 그러네요. 거예요. 어찌됐건 뭐 강연, 기고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실력을 친일에 이렇게 썼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네. 네. 해방 후는 어떻습니까? 46년 6월에 네.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주최의 전국 부인대회에서 민주주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주제가 좀 이상하네요. 군국주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해방 후에 많은 친일 인사들이 그랬듯이 박인덕도 네. 바로 이제 우익단체의 이름을 올리고 이 시절에 이미 45년 12월 뭐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소공이 이 찬탁반탁 논쟁이 막 복잡할 때 바로 이제 반공 연사로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하는 거죠. 잠깐 멈칫했다가. 그러니까 많은 친일파들이 예. 네, 반공 애국자로 신분 세탁을 했듯이 예. 네, 박인덕도 반공 연사로 부활을 하는 거군요. 특히나 박인덕 네.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본인의 언어 때문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미군정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영어 가능한 기독교 신자들이었거든요. 다 갖췄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미군정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외로 나가는 이런 자리 이런 거에 여성 대표로서 박인덕이 이제 발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46년 10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1회 국제부인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47년 12월에는 미군정청이 문화사절로서 미군정청의 문화사절로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의 실정들을 미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역시 뭐 해방 후에도 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능, 연설하는 능력 네. 뭐 이런 걸 10분 발휘하는데 그 주제만 바뀐 거죠. 바뀌었네요.
또 한편으로 이제 해방되고 난 직후에 또 박인덕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아까 앞서서 이제 유관순 열사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이 박인덕의 이 크게 한 일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유관순 열사를 알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제 이름이 알려진 이런 분들도 아니었으니까 신문 기사나 이런 게 날 리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유관순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하는 게 바로 이제 해방 후에 박인덕이 한 일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5년 10월에 이화 중학교, 그 당시에 이화 중학교가 되는데 이화 중학교의 교장으로 신봉조라는 사람이 이제 이화 중학교 교장이 됩니다. 신봉조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도 일제시대 때 황도학회 회장. 황도, 일본 정신을 철저하게 이제 지키자 하는 이런 내용의 황도학회 회장을 할 정도로 이분도 역시 친일파. 훌륭한 분이네요. 네, 친일인명 사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계시고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방되고 난데 바로 이화 여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박인덕 같은 경우는 이제 모교를 한번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이화에 한번 갔었는데 신 교장을 만났다. 근데 신 교장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신 교장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어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화의 이름을 빛내고 국가와 민족에 큰 공헌을 한 이런 사람이 누가 없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박인덕이 있다. 내가 3.1운동으로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이화 출신의 내 제자 유관순을 만났다. 이 제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 뭐 천안에서 이제 아우네 장터에서 3.1운동을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만세를 부르면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는 추록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죽었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둘이 이제 꿍짝이 맞아가지고 이 이화의 인물로 국가민족을 헌신한 이 유관순을 내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관순 여사 기념사회가 1947년 9월 1일 날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가 정부가 수립도 되기 전에 그 시기예요. 이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혼란이면 혼란이고 한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가지고 기념사업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47년 11월에는 바로 두 달 있다가는 아우네에다가 3.1 독립운동 기념비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순국소녀 유관순 정기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때 영화도 제작이 들어가가지고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 집중적으로 잘 움직여가지고 후다다닥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확 벌이게 되는 거죠. 누구를 그 독립운동을 한 3.1운동부터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를 하거나 이제 모든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다 해방 이후에 남북에 쫙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런 상황에서 유관순이라는 한 사람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느 연구자는 이 두 사람, 박인덕, 신봉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친일 경력들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이 이화의 유관순 열사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네. 뭐 물론 이런 불순한 의도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어떤 상징 인물로 됐다고 해서 유관순 열사가 했던 그 독립투쟁이 뭐 빛을 발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띄운 건 아마 유관순 열사도 원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고 박인덕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까 미군 정청의 문화사절로 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귀국 안 하고 계속 미국에 삽니까? 아닙니다. 한국이 복잡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 다 끝내고 난 그러니까 1961년 6월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이제 61년 7월에 이 동아일보에 크게 실립니다. 미국에 건너가 한국 속에 힘써온 유명 인사로 잘 소개했더라고요. 어디에도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본인의 행동 이런 거는 뭐 자서전뿐만 아니라 이런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에도 전혀 나오는 바가 없고요. 62년에 이제 인덕학원
인덕학원을 학교법인 인덕학원을 설립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인덕실업고등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 인덕실업고등학교가 인덕예술공과전문학교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운영한 공을 인정받아서 네. 1974년에 이제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습니다. 이 국민훈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유공자한테 주는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인덕대학교에 이 본인의 동상이 떡하니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대학교의 이 박인덕의 이 생애들 중에서 훌륭해 보이는 세계 여행을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낸 책들 이런 것들 이 국민훈장까지 잘 모셔서 전시해 놓는 전시관이 딱 있는데 뭐 친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에 협력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그런 전시관 인덕의 역사관이 딱 떡하니 있는 거죠. 이 반성이나 성찰 없는 이런 역사관들이 또 등록 미술관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 지원까지 받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80년 이제 4월 3일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오늘 박인덕 얘기, 네, 우리 이명수 선생님, 네, 뭘 좀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저명한 사람들이라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공인이라고 할 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 플러스 또 그 시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신일파 박인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